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해서 사진에 필요한 모든 그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 어떻게 현상하고 인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DSLR 카메라,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카메라로 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또 얼마든지 뽀샵질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이제는 뭔가 창의적이고 그 작품 속에 어떤 그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진을 이해하려면 이 현상이라든가 인화, 뭐 요즘에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사진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현상도 하고 인화도 하고 하는데요. 뭐 꼭 우리가 사용하진 않더라도 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상과 인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 이 필름이겠죠. 예. 필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름은 이제 컬러 필름과 그 다음에 이제 흑백 필름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특히 이 필름의 가장 기본은 필름 베이스에 뭐가 발라져 있다 그랬습니까? 감각물질,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감각물질이 발라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감각물질은 할로겐 하은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컬러 필름은 이제 커플러라는 발색제도 같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필름들은요, 일단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필름과 관련된 어떤 특징, 그러니까 필름과 관련된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감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감강도. 자, 감강도는 광각, 빛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감강도를 딴 말로는 감도라고 합니다. 감강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빛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니까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이제 보면 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촬영할 때 빛이 없으면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조명을 쓴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명이 녹록치 않으면 필름의 감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도를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감도가 높은 필름을 쓰게 되면 적은 양의 빛에서도 그 촬영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감강도라고 합니다. 자, 감강도 첫 번째 얘기했고요. 감강도. 자, 감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감색성. 감색성은 말 그대로 색이죠. 색. 우리 컬러 필름과 관련되겠죠. 그죠? 그래서 빛의 파장에 대한 감각, 색의 우리 RGB 있죠. RGB. 그 색의 파장에 대해서 얼마큼 감각하는가를 우리는 감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그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그는 뭐예요? 안개죠. 우리가 필터에도 포그 필터 있었고 뒷부분에 포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포그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흐려지는 이렇게 뿌연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포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력이라는 게 있는데, 해상력은 이제 초점이죠. 얼마큼 선명하게 초점을 정확하게 묘사하는가, 뭐 그죠. 해상도라는 말 있죠. 예,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삼성이라는 것은요, 요 감각 물질이 얼마큼 잘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표현한 게 입삼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용도. 자, 그 관용도라는 것은요, 관용하다, 뭔가 허용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노출이 됐을 때, 빛에 노출됐을 때, 과부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한 기본 양보다 부족하게 노출됐을 때,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양, 그거를 관용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라스트라는 말 있죠? 우리 컨트라스트는 앞에 나왔었죠. 컨트라스트 필터에서 나왔었는데, 컨트라스트라는 것은요, 뭐죠?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조, 중간조, 경조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rrad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irradiation. 자, irradiation. 필름의 이 광각물질, 유제층 안에 빛의 일부가 이 안에서 반사 또는 굴절돼 가지고요. 어디 반사 굴절이 돼서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는 할레이션 방지층은 달라요. 투가 되는 건 할레이션이고요. 투가가 아닌 이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반사 또는 굴절되는 현상. 이거는 이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투가 되는 것은 할레이션. 여기서 굴절 반사되는 건 이레디에이션. 뭐 이런 정도의 필름의 특수 상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우리 감강도, 이거 뭐라고 했었죠? 감도죠? 예, 감도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명이 좀 약하더라도 감도를 높이면 조명을 사용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감도라고 하고요. 감도에 관련해서는요, 그 표준, 감도의 그 표준은 ISO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ISO는요,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국제 그 표준 위원회입니다. 국제 표준 위원회.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보통 DIN, ASA, ISO, DIN 이 세 가지를 보편적으로 감도의 표준으로 사용하는데, 단위로 사용하는데, 보통은 최근에는 IS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SO 얼마, ISO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가 50 이하다. 그러면 이제 조명이 되게 밝거나 되게 밝을 때 필름 자체도 감도가 좋은 걸 쓰게 되면 너무 밝아지겠죠. 그래서 저감도의 필름을 사용하는데 50 이하, 100에서 200 정도, ISO 100에서 200 정도는 중감도, 자 400 이상은 고감도입니다. 그래서 감도를 조절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험 문제는 보통 감도의 그 단위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ASA, DIN, ISO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ISO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왜 그러냐면 디지털 카메라 있죠? 디지털 카메라 안에 보면 그 감도를 ISO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필름의 특징에 대한 부분, 감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현상의 프로세스, 인화의 프로세스를 한번 선생님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롤 필름을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롤 필름을 가지고 선생님이요, 카메라에 설치를 하고, 여기서 찰칵, 또 찰칵 하고 10장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나서 필름 뺄 때는 이게 다 감겨져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어떻게 찍었나 볼까? 그리고 필름을 쫙 빼버리면 빛을 다는 순간 필름에 있는 상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상소라는 걸 갑니다. 왜 현상소냐? 이 필름에는요, 사진을 촬영하고 상이 맺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그 전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걸 무슨 상이라고 한다? 네, 잠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 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상은 맺혀 있지만 여기 할로겐 하은 같은 감각 물질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잠상을 필름에서 상이 나타나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암실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실? 암실이라고 합니다. 암실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그런 사무실이죠. 어두운 곳인데, 어두운 방인데, 근데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고요. 그 약간 빨간 등인데, 빨간 등을 켜고 하지만 감각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조명을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필름을 암실에서 뽑습니다. 쭉 하고 뽑으면 필름이 쭉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현상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현상 탱크. 그냥 그 알루미늄을 댄 이렇게 그냥 그 도시락 통 같은 거예요. 그리고 릴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릴. 그냥 릴은 얘를 필름을 여기다 놓고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쭉쭉쭉쭉 감으면 릴이 이렇게 감기겠죠. 그러면 얘를요, 이 안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을 닫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현상을 하게 되는데,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해주는 뭔가 화학 물질이 필요하겠죠. 예, 그걸 우리는 뭐야? 현상해주는 액이기 때문에 무슨 액? 현상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액? 현상액. 그래서 현상액도요, 그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상당히 많은데 보통 많이 쓰는 현상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Q 현상액과 PQ 현상액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MQ 하면은 M은 메탈이고요. Q는 하이드로키논이라는 현상액입니다. 그 다음 PQ는 페니돈이라는 현상액과 하이드로키논이라는 현상액을 서로 조합해서 요 현상액을 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흔들어 줘야 되겠죠. 흔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교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흔들면 요 필름의 잠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았던 그 필름에서 상이 쫙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필름에서 우리가 찍었던 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거티브일까요? 포지티브일까요? 네거티브, 반대되는 역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현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현상액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보통 20도 정도가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반이라고 해서 이 교반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반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타이머도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다 보면은 여기 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여기 있는 화학물, 이 현상에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안 되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이렇게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걸 버리고 이 안에 있는 릴을 꺼내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이 안에는 현상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럼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상하지 말아라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빼지 않고 이제 이 안에 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빼질 필요 없어요. 자, 현상액 뺀 다음에 다시 이 안에다가 현상아 이제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정지해. 그만해. 그래서 정지를 시킵니다. 뭐를 정지하느냐? 현상하지 말아라.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라 하고 정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지해주는 또 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액을 뭐라고 합니까? 정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액은요, 빙초산과 물을 혼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여기에다가 정지액을 놓고 마찬가지 또 어떻게 해요? 교반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할로겐 화학 자체가 그 앞에 현상액에 의해서 반응했던 것들이 씻겨 나가면서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게 뭐예요? 정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마찬가지야. 온도와 교반하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안에 다시 정지액을 버리고 나면 현상은 끝났지만 아직 이 안에는 감각 물질인 할로겐 화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만약에 혹시 빛을 닿게 되면 그 현상, 그 감각 물질에 의해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진 같은 필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남아있는 할로겐 화학들 있죠. 그걸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된 어떤 상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려면 남아있는 할로겐 화학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면 정착한다라고 그래요. 뭐 한다? 정착한다. 정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을 완전하게 정착시켜야 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정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넣는 액을 뭐라고 한다? 정착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착액을 이 안에 또 넣어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티오황산 나트륨이라는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정착액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반하고 흔든 다음에 버리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필름의 잠상이 완벽하게 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이 안에는요, 현상액, 정지액, 정체액 같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겠죠. 그걸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또 고객에 그대로 주면 안 되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수세. 사람의 얼굴을 닦는 건 세수, 필름을 닦는 건 수세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닦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조시켜야 되겠죠? 예, 그 암실에다가
그 나무 그 빨래집 해가지고 걸어서 건조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름의 현상의 과정입니다. 이거 시험에 물어보는 문제 꼭 나오고요. 현상액은 뭐가 있느냐? MQ와 뭐가 있다? PQ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정지액은 초산, 빙초산이랑 뭐예요? 물. 그 다음에 정착액은 티오황산 나트륨.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물어보는 시험.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롤 필름도 그렇고 시트 필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필름을 암실에서 해야 된다고 했었죠. 암실에서 현상 탱크라고 하고요. 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현상에 필요한 도구들 해가지고 현상 탱크 나오죠. 예, 뭐 이 모양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도 나오죠. 그리고 온도계가 왜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도.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20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는 왜 필요하죠? 이 교반하는 시간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가위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이거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처리 공정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죠. 예, 이 얘기가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정착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간혹 더 나오는데 특히 정착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신속 정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오황성 나트륨 대신에 염화 암모늄이라는 신속 정착액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수세라는 거는 이제 물로 닦아내는 건데 흐르는 물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뭐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pH 산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산도가 너무 높거나 했을 때는 그 필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흑백이든 컬러든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근데 컬러에서는요, 이 정지하는 것을 표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컬러에 커플러가 있기 때문에 표백한다 그래요. 정지한다기보다는 표백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순서가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현상의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필름의 잠상을 현상액을 통해 모양이 나타나게 하고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말게 정지하고 그 안에 있는 할로겐산을 제거해서 정착시키고 물로 닦아낸 다음에 건조시키면 이제 필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필름은 됐고요. 이건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인화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된다? 인화. 자, 인화는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름만 받는 게 아니라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화지. 사진 종이에 인화지라고 합시다. 인화지에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필름에 있는 상을 종이에 옮겨서 상을 나타내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인화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인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화지는 뭐냐? 그러면 필름과 똑같습니다. 종이에 필름 베이스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던 것처럼 종이에 똑같이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인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인화를 하려면 확대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면 확대기가 나와 있죠. 그림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다가 필름을 내가 촬영한 필름을 이렇게 넣어요. 이 안에다가. 거기 보시면은 그 필름 캐리어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그 캐리어 안에다가 필름을 넣고 이 확대기 안에다 놓습니다. 그럼 이 확대기 안에 조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이 인화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화를 할 때는 암실 같은 빛이 차단된 곳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 공개된 데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암실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 이 빛이 필름을 통과하죠. 필름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노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필름의 형태가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습니까? 인쇄할 때 필름 가지고 판 만들 때 우리 재판 방법과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에 빛이 노광이 되면서 여기 필름에 있는 형태가 여기에 그대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좀 더 작게 하고 싶다면 얘를 내리면 되겠고요. 또 넓게 하고 올리면 되겠죠. 근데 넓어지면 그만큼 좀 흐리겠죠. 그러면 필름의 크기가 좀 커져야 되겠죠. 그럼 시트 필름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셨습니까? 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초점 나사. 그리고 여기는 베이스보드라고 하고요. 또 여기는 렌즈, 확대기 렌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확대기의 장치들이. 그럼 여기에 뭐예요? 상이 맺히겠죠. 그럼 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인화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마찬가지로 인화지에는 상이 맺혀 있어요? 안 맺혀 있어요? 안 맺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슨 상? 마찬가지로 잠상이라는 것이 생겨서 인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상을 우리 필름과 동일합니다.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현상해야 되겠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경찰들이 막 사진 장소 찍어와서 암실에서 자기가 현상까지 하고 막 경찰들이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죠. 자, 그래서 확대기를 통해서 잠상을 이제 상을 맺히는데 그 확대기의 구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상광식이니 직광식이니 이런 것들은요 뭐 나오진 않는데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안에 그 확대기에서 사용하는 광원은 주로 텅스텐 램프랑 할로겐 램프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화지 종류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게 RC 인화지라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원지, 그러니까 종이에 그 위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그러한 인화지입니다. RC 인화지죠. 그리고 인화지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름도 그 감도가 있듯이 인화지도 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지의 감도인 개조라든가 결, 두께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과 동일하다고 보시는데 필름 베이스가 아닌 종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을 이 종이를 핀셋을 잡아가지고 이 안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인화지에서 신기하게 상이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옆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자,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현상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뭐예요? 정지 얘기죠. 사용하는 그 현상의 MQ, PQ 동일합니다. 똑같은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지시키 얘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상하지 말아라 하고 정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할로겐 화학 감각 물질이 아직도 반응하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정착해야 된다고 했었죠. 정착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물에 넣어서 수세 닦아내고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하면 똑같이 인화지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쇄에서 배웠던 후가공을 하듯이 이 필름에다가 자르거나 코팅하거나 하는 후가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안 어렵죠? 현상과 인화는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암기하시면 인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어렵습니까? 그냥 그 얘기죠. 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품질의 사진을 만들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의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디지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샵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막 뽀샵질을 막 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러한 포토샵이 없거나 했을 때는 어떤 인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이 인화 과정에서 뭔가 특수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인화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아날로그니까 뭐 필터를 이용한다든가 뭐 필름을 이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수한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얻어냈었는데 그 중에 인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그 후가공 또는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면은 버닝이라는 것부터 해서
닷징, 스포팅, 엣징, 크로핑, 트리밍, 토닝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화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버닝은요 뭔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노광을 더 준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필름에 빛이 많이 닿으면 어떻게 해요? 산화돼 버리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많이 받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덜 받는 부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애우세요. 그래서 필름에서는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았던 부분이 어두운데 다시 이 확대기에서 빛을 비치면서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화할 때 좀 어둡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빛을 더 줘서 어둡게 해주는 걸 버닝이라고 합니다. 버닝은 뭔가 탄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 다음 닷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닷징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 빛을 이번엔 막는 거예요. 그럼 막아주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버닝의 반대가 닷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팅이나 엣지는요, 이제 그 불필요하게 생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포토샵에서 얼마든지 다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인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빛을 가린다든가 해가지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스포팅, 엣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크로핑은 뭘까요? 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위를 잘라내는 거고요. 트리밍이라는 것은 이 상이 삐뚤어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잡아주는 걸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닝이라는 것은요, 어떤 토핑한다 그러죠. 우리 아이스크림에 더 맛있게 뭔가를 더 토핑하듯이 토닝은 마찬가지로 어떤 색감을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뭐 흑백 이거 다 컴퓨터로 요즘 하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는 다 수작업이었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데 많이 출제되는 게 버닝과 닷징 요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특수 목적으로 인화하는 방식들이 바로 특수 인화법입니다. 그래서 조색이라는 것도 있고 조립자 현상, 하이 콘트라스트, 디퓨전, 포토그램, 그다음 솔라리제이션, 감력, 몽타즈, 포스터리제이션, 밀착이나 릴리프 포토, 그다음 보력.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굳이 이러한 어떤 수작업이 아닌 다 뭘 이용합니까? 컴퓨터 그래픽인 포토샵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인화법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그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사바티의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필름을 보게 되면은 그 네거티브 필름이라 그래서 음하입니다. 음하.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이 맺혀야 되는데 인화를 통해서 음하와 양하가 동시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하와 양하가 동시에 인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바티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력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감도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는 뭐 여러분들 우리 경찰서에서 뭐 사건 사고가 나면 몽타주 그리듯이 이렇게 합성하거나 붙이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몽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밀착 인화라는 게 밀착 인화라는 건데요. 필름을요, 그 인화지와 같은 크기로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필름을 대고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TV나 이런 데 영화 보면은 이런 렌즈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됐는지 인화하기에 좋은지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화된 상태가 좋을 수 있는지를 필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용으로 인화를 하는데 그걸 밀착 인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릴리프 포토나 보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드디어 이제 사진에 관련한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인쇄 및 사진 기법은요. 사실은 되게 인쇄 하나만으로도 되게 전문 분야이고 또 사진만으로도 또 되게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묶어서 인식 문제를 내죠.
특히 또 인쇄 및 사진 기법에서 인쇄 부분은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사진은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부분이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 인쇄 뭐 사진의 어떤 진짜 깊은 전문 분야까지는 저도 몰라요.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내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정도 수준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예문상 교재 보시면 중간 파트 끝나고 나면 단원 평가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큼 암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암기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틀린 것들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가 기출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또 익히시고 또 해설집에서 설명하니까 그거 보면서 익히시고 그리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다가 질문한다든가 또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한다든가 카톡을 한다든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및 사진 기법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번 들어보면 좀 이해가 돼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각 디자인 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